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 함다니 나스댐당 의원은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소속 의원들은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 의뢰 수출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라며 한국의 편에서 발언해 주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강력한 의사표현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산업 4.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식음료, 자동차, 전자화학, 섬유 봉제 등 5개 중점 산업과 함께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 노무라 증권에게 맡겨 플랜을 짜면서 이번에도 일본에게 미래를 맡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본을 뒤로하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4차 산업의 계획은 일본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한국이 맡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산업 전반에서 일본의 텃밭이었습니다. 도요타 등 일본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이 97%에 달하고 일본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일본은 물건만 팔 뿐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물건만 팔아 이득은 취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술은 전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선진 기술을 모방해 압축 성장을 달성한 한국이 오래전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도와주고 기술을 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아성을 허물고 중국의 공세를 막아줄 역할을 한국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는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한국에게도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총 인구가 2억 6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위의 소매 유통 시장을 가지고 있고 신흥국 소매 유통 발전 지수에서도 아세안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육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지난 5년간 방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 관광 시장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경제 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도심 정전 사태로 혼란을 겪었던 인도네시아는 서울교통공사에 SOS를 보내 도시철도의 정전 사태 예방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한국의 선진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연평균 최대 13cm씩 가라앉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수해를 막기 위한 자카르타 대방조제도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 기술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먼 바다로 나가는 어선을 건조하지 못해 한국의 성동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의 수리조선소를 짓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제품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인도네시아 100대 브랜드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고 LG전자는 미국 애플을 제치고 지난해 4위에서 한 단계 올라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16대와 잠수함 3척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더 수주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개년에 비해 94%나 늘었고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김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면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한국 김 제품이 일본산의 10배 가깝게 더 많이 팔리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김 종주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차가 점령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올해 말 연간 생산량 2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적극 투자에 나서 꼭 성공해 달라고 하며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토종차의 어머니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힘을 과시하며 나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가장 이상적인 경제 롤 모델이고 가장 신뢰만한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협력으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도 경제적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 순위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올인한 토요타가 일본의 1위 기업인데다가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 먹고 살고 있는 통신사 NTT 도코모와 KDDI 그리고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패스트 리테일링 등의 일본 대기업들은 딱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서 매력을 느끼기가 참 어렵죠. 월가의 전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짐 로저스는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일본 은행이 돈을 생각 없이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것과 일본의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53%로 미국의 2배, 한국의 6배가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버렸죠.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 엄청난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일 한국인 3세 손정희가 회장인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사업은 6가지인데요. 이 중에 실제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은 4개죠. 일본과 미국에서 이동통신 사업, 야후재팬,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이렇게 4가지인데요. 참고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중에서 5,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스프린트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소프트뱅크의 1년 총 매출액은 100조 원, 여기서 비용을 제외하면 14조 원이 남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바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델타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펀드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규모가 34조 원, 델타펀드의 규모는 7조 원으로 비전펀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흔들리면서 소프트뱅크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주요 기업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택시, 틱톡을 개발한 중국의 바이트댄스,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영국 반도체 회사 ARM, 그리고 한국의 쿠팡 등이 있는데요. 먼저 쿠팡을 예로 어떻게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흔들리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쿠팡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티모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커버렸죠. 2014년 3,500억 원도 안 됐던 쿠팡의 매출액은 지난해 4조 4,22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3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많이 투자받아서 물류센터도 많이 짓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 배송 품목도 늘리니까 당연히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나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실제로는 적자 폭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거의 3조 원에 달합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쿠팡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날린 셈이죠. 문제는 쿠팡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쿠팡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주식을 사고 팔아야 객관적인 쿠팡의 기업 가치가 매겨질 텐데 일반인들이 쉽게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회사를 정확한 가치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에 처음 투자했을 당시에 쿠팡의 가치를 6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6조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기업 가치를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쿠팡은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이의 기업가치가 이제는 10조 8천억 원으로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쿠팡이 삼성화재, LG전자, 하나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리 쿠팡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5조 원 넘게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소프트뱅크가 셀프로 56조 원이라고 하였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가는 위워크의 가치를 18조 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상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네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우버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가 있죠. 처음에는 우버의 기업 가치를 92조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나니까 현재 26% 폭락한 69조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버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대박 날 것 같았죠. 그런데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만에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400명의 글로벌 우버 직원이 해고되었는데요.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435명의 우버 직원들이 추가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5명 중에서는 170명이 제품팀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265명이 기술팀인 것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자, 이제 토요타 NTT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3위인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통해서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되었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손정희 회장의 과감한 추진력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죠.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금력만 믿고 적자를 기록하는 너무 많은 기업들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 공들이고 있는 우버는 올해 2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위워크도 지난해 2조 원의 적자, 올해도 이미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한국의 쿠팡도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죠. 이외에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사들도 심상치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보유한 우버의 가치가 25%나 급락했고 다른 상장 기업들도 기업을 공개했을 당시보다 가치가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세계 1위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는 최근 우버의 주식 가격이 폭락한 것과 위워크의 실제 가치가 자체 평가한 것보다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지난 6월 종료된 마지막 보고 기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가치를 822억 달러로 표시했다면서 이번에 최근 실적까지 반영하여 가치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받은 투자 원금이 1000억 달러인데 이미 178억 달러를 손해보았고 손실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니혼 게이자 신문은 2000년에 있었던 IT 거품까지 거론하면서 당시엔 IT 주식에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라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이 버블의 선두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전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우디가 손정희 회장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전문 업체인 위워크를 차세대 알리바바라 부르며 19조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가 평가하기에는 말이 테크 기업이지 따지고 보면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에는 19조 원이 아닌 2조 4천억 원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뱅크 실적 구성을 보면 비전펀드 영업이익은 전체의 23%밖에 되지 않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금액은 전체 120조 원 중에서 28%이기 때문에 설마 잘못돼도 소프트뱅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34조 원 뿐이지만 소프트뱅크는 무한 책임 사원이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즉 사우디 국부펀드, 애플, 폭스콘 등의 투자자들은 아무리 비전펀드의 손실이 커져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잃게 되지만 무한 책임 사원인 소프트뱅크의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규모가 120조 원이고 최근에는 비전펀드 2호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이보다 10조 원 더 많은 130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250조 원으로 소프트뱅크 기업 가치보다 2.5배나 더 큰 수준이죠. 펀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 책임 사원인 소프트뱅크의 리스크는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